삼국 통일과 대야성 합천 미인 이야기. 외교 전략에 뛰어난 김춘추는 김유신과 함께 삼국을 통일한 영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김춘추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지금부터 약 1360여 년 전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했던 신라의 과제는 국가존망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북방의 패자 고구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진흥왕의 한강 유역 차지로 이전의 동맹국이었던 백제마저도 적국으로 변한 상황이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때로 연합군을 결성해 신라를 공격하는 상황이니 신라는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국가위기에 처해 있었다. 젊은 시절의 김춘추도 서라벌 출신의 다른 진골들과 마찬가지로 여색을 좋아했다. 그가 김유신의 동생 문희와 은밀히 만나 그녀를 임신시켜 놓고도 모른 채 한 사실은 김춘추의 가야계 출신들에 대한 배타적 특권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춘추에게 고타소라는 딸이 있음을 알고도 김유신이 자신의 동생 문희를 춘추와 맺어주려 한 것은 신라의 진골 귀족들과의 품계에서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태종무열대왕의 부인은 바로 김유신의 누이 동생 문희로 두 사람의 결혼에는 김유신의 꾀가 크게 작용했다. 김유신의 누나 보이가 하루는 서약에 올라가 오줌을 누웠더니 서울 장안에 오줌이 가득 차는 꿈을 꾸었다. 아침에 일어나 동생 문희에게 꾸매기를 했더니 문희는 대뜸 그 꿈을 팔라고 하였다. 보이는 우스웠지만 문희가 비단 치마를 내겠다며 졸라대니 별 생각 없이 꿈을 동생에게 팔았다. 그런 일이 있고서 열흘쯤 지난 정월 보름날이었다. 집에 놀러온 김춘추와 공차기를 하던 유신은 일부러 춘추의 옷을 밟아 옷고름을 떨어뜨렸다. 유신은 옷고름을 달아주겠다며 춘추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갔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누이들 중 하나를 춘추와 맺어주려는 속셈이었다. 유신이 누나에게 옷고름을 달아달라고 하니 보이는 어떻게 그런 하찮은 일로 처음 보는 귀공자 옆에 가겠는가 하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동생 문희는 선뜻 나서서 옷고름을 달아주었다. 춘추는 동생과 인연을 맺어주려는 유신의 속내를 알아채고 그날부터 거리낌 없이 유신의 집으로 찾아와 문희를 만났다. 얼마 후 유신은 문희가 춘추의 아이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 유신은 일부러 화를 내며 이웃이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내가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임신을 하다니. 이 무슨 망측한 짓이냐? 집안을 욕되게 한 너 같은 계집은 태워 죽임이 마땅하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서라벌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때 마침 선덕여왕이 궁궐 밖으로 나와 남산으로 행차하였다. 유신은 미리 알고 일부러 그날을 잡아 문희를 화형하겠다며 마당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여왕이 남산에 올라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이 연기를 보았다. 좌우의 신하들에게 무슨 연기냐고 물었다. 신하들은 소문에 들은 대로 말했다. 김유신이 그 누이 동생을 태워 죽이려나 봅니다. 여왕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까닭을 물었다. 그 누이 동생이 시집도 가지 않고서 임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그것이 누구의 소행이라더냐? 그때 옆에 있던 김춘추가 낯빛이 달라지며 고개를 돌렸다. 여왕은 눈치를 채고 힐책했다. 바로 내 소행이로구나. 그런데 빨리 달려가 구하지 않고 어째서 여기 있단 말이냐? 그제서야 춘추는 황급히 달려가 말렸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두 사람은 곧 혼례를 올렸다. 이 일에서 동생을 춘추와 혼인시키려 한 김유신의 계략은 성공하였고 문희는 언니에게서 꿈을 산 효험을 보았다. 진덕여왕이 승하한 뒤 왕에 잊을 뻘 되는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니 이분이 태종대왕이다. 태종대왕은 문희 부인과의 사이에 6 아들을 두었고 그 외에도 다른 부인에게서 난 4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김춘추에게 삼국 통일의 문을 열게 한 역사적인 한 사건이 발생했다. 642년 대야성을 둘러싸고 신라와 백제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다. 이보다 2년 전 640년 무왕에 이어 왕위에 즉위한 백제의 의자왕은 642년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서쪽 변방 40여성을 빼앗고 그 여세를 몰아 장군 윤충으로 하여금 군사일만으로 대야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대야성은 신라로서는 서쪽으로,
백제로서는 동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삼국사기 권 47축죽전을 보면 대야성 성주인 김품석의 부하 중에 사지에 벼슬에 있는 거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합천 출신으로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품석은 아내 고타 소낭과 함께 성 안에서 기거하고 있으면서도 거밀 아내의 미색을 탐하여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다. 아내를 빼앗긴 거밀은 그 분통을 참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내를 빼앗은 그 상관에게 충성할 부하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대야성 맞은편에 진을 친 백제의 진영에 투항해 간 옛 동료 모척과 은밀히 내통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는데 642년 백제의 윤충이 거느린 군대가 대야성을 공격해오자 거밀은 적군과 내통하면서 대야성의 군량 및 창고에 불을 질러온 성안이 흉흉하고 대야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김품석의 보좌관 아찬 서천이 성벽에 올라가 백제 장군 윤충에게 만약 장군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성을 들어 항복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자 윤충이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그대들을 살려줄 것인바 이 말에 거짓이 없음을 저 밝은 해를 두고 맹세하겠다라고 전하자 서천이 품석과 여러 장수들이 성을 나서려 하였다. 이때 축죽이 만류하면서 말하였다. 윤충의 말이 달콤한 것은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성을 나가면 틀림없이 적들에게 잡힐 것이니 그들에게 엎드려 삶을 구걸하기보다는 차라리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김품석은 축죽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문을 열었다. 사졸들이 먼저 나가니 매복해 있던 백제의 병사들이 나타나 이들을 모두 죽였다. 김품석은 축죽의 충언을 무시한 것을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김품석은 그의 처 고타 소낭과 자식을 죽인 다음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이는 미인의 눈이 멀게 된 자신이 스스로 화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 모습을 지켜본 축죽은 남은 군사를 수습해 적을 물리치고자 전열을 정비하였다. 동료 장수 용석이 축죽에게 이르기를 지금 전쟁의 형세가 이러하니 반드시 성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살아서 항복함으로써 후일의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니 축죽이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도 맞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나를 축죽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나로 하여금 대나무와 같이 한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절조를 지켜 비록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말라는 뜻이니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하겠는가 라고 말하고 성이 함락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다 용석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 전투에서 백제의 윤충은 김품석의 목을 베어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 지금의 부여우로 보내고 신라의 백성 천여 명을 포로로 잡아 데려갔다. 당시 신라의 조정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전해들은 선덕여왕이 크게 슬퍼하면서 축죽에게는 급찬, 용석에게는 대나마의 관등을 내려주고 처자식에게는 상을 내리고 수도 경주로 옮겨 살게 하였다.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에서 말하기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으리라고 했다. 그렇다. 만약에 거밀 아내의 미모가 없었더라면 삼국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한 일이다. 삼국사기 권 47축죽전에 의하면 딸 부부의 전사 소식을 들은 김춘추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둥에 의지해 서서 사람이 눈앞으로 지나가도 몰랐다. 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는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 하나 정복하지 못하랴 라고 탄식한 춘추는 기필코 백제를 멸망시켜 딸의 원수를 죽여 복수하고 백제를 정복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김춘추는 백제 정벌을 위한 구원병을 청하기 위해 고구려 대망리지 영계소문을 찾아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겨우 살아 돌아와 절치부심하다가 5년 후에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이 일본에서 돌아온 김춘추는 다음 해에 아들 범민을 데리고 당나라에 가서 태종에게 나당이 연합해서 백제를 먼저 치고 다음 고구려를 쳐 없애자고 제안하였다. 이때 당나라 태종은 이전에 고구려 안시성을 공격하다가 패하고 한쪽 눈마저 화살에 맞아 실명한 일이 있으므로
그때의 분풀이는 물론 고구려를 정복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춘추의 요청을 쾌히 받아들였던 것이다. 서기 660년 8월 신라는 드디어 백제 정벌에 나섰다. 당나라의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거느리고 서해를 건너자 그는 직접 태자, 범민, 상대 등 김유신 등과 함께 5만 군을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갔다. 18만 나당 연합군과 대적하는 백제는 지형을 잘 이용하여 항전함으로써 전세는 오히려 처음에는 백제에게 유리하였다. 삼국사기 권 47 계백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계백 장군은 결사대 5,000명을 뽑아 나당 연합군을 맡게 되었다. 그가 말하였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당과 신라의 대군을 맞이했으니 이 나라의 존망을 알 수 없도다. 내 처자 자식이 적들에게 잡혀 노비가 될까 두려운 바. 살아서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장쾌하게 내 칼에 죽는 편이 나으리라. 마침내 계백은 칼을 빼어 자기의 처자식을 다 죽였다. 계백은 지금의 논산시 연산면 신량리 일대의 황산벌에 군영을 설치하고 은폐된 곳에서 나당 연합군을 기다렸다. 마침내 치열하게 싸워 1,000명이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할 정도이니 신라군이 그만 퇴각하였다. 이와 같이 맞붙어 싸우고 물러나기를 4번이나 하더니 힘이 다해 백제의 병사들은 모두 장렬하게 싸우다 죽었다. 나당 연합군이 4차례나 물러났던 이 전쟁에서 관창의 죽음이 전세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삼국사기 권 47 관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관창은 신라 장군 품일의 아들이다. 위와 풍채가 우아하여 소년 시절에 화랑이 되었는데 나이 16에 말 타고 활 쏘기에 능숙하였다. 당 현경 5년 경신에 왕이 군사를 출동해 당나라 군사와 함께 백제를 칠 때 관창을 부장으로 삼았다. 황산의 들에 이르러 양국 군사가 서로 맞서게 되자 아버지 품일이 그에게 일렀다. 내가 비록 나이 어리나 큰 뜻과 기계가 있으니 오늘이야말로 공명을 세우고 부기를 차지할 때이거늘 어찌 용맹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관창이 그렇다옵니다 하고 곧 말에 올라 창을 비껴들고 바로 말을 타고 달려가 2 사람을 죽였으나 사로잡혀 백제 장수 계백 앞에 끌려갔다. 계백이 투구를 벗기게 하더니 그가 어린 나이에도 용맹한 것을 아깝게 여겨 차마 죽이지 못하고 탄식해 말하였다. 신라에 빼어난 인물이 많구나. 소년조차 이러하거늘 하물며 장사들이야 어떠하겠는가. 계백은 관창을 살려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창은 신라 진영에 돌아와서 말하였다. 내가 적진에 들어가 적장을 베지 못한 것이 몹시 한스럽도다. 다시 가면 반드시 공을 이룰 수 있으리라. 말을 마치자 손으로 우물물을 움켜 마신 다음 다시 적진에 달려들어 매섭게 싸우니 계백이 그를 잡아 베어 죽이고 그 목을 말한장에 메어 돌려보냈다. 품일이 아들 관창의 머리를 잡고 소매로 피를 닦아주며 말하였다. 내 아들 얼굴 모습이 살아있는 듯 하구나. 나라의 일에 훌륭하게 죽었으니 후회할 것이 없다. 신라 진영의 군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의기가 끌어올라 마음을 떨쳐 일으켜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나가 처부수니 백제군이 크게 패하였다. 계백도 전사하였다. 백제를 물리친 나당 연합군은 여세를 몰아 668년에는 오랜 전랑과 영계 소문의 사망 후 내분으로 분열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그간 협력해오던 신라와 당의 갈등은 영토 귀속 문제로 표출되면서 신라는 백제, 고구려 유민을 포섭해 함께 당나라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마침내 현재의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 이남의 땅을 차지해 불완전하나마 삼국 통일을 이룩했다. 이 모두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한다. 나당 연합군과 백제의 결사대가 마지막 결전을 치렀던 옛 황산벌은 지금은 논산훈련소가 자리하고 그때 서로 적국이었던 신라와 백제의 후예들이 그곳에 모여와 함께 부르는 훈련소 군가가 오늘도 논산 일대에 우렁차게 메아리 치고 있다. 백제의 옛터전에 계백의 정기 맑고 관창의 어린 뼈가 지하에 혼연하니 울창한 호남무대 높이 우러러 섰고 대안의 건아들이 서로 모인 이곳이 젊은이의 자랑 제2훈련소 상고사인 동사강목 쓴 조선 후기의 실학자 안정복은 계백이 관창을 잡았다가도 죽이지 않은 것은 인이며 2번째 잡았을 때 죽여서 그 시체를 돌려보낸 것은 의요
중과 부적해서 마침내 싸우다 죽은 것은 충이다고 평가하면서 계백은 장수로서의 이상적 덕목을 모두 갖춘 불세출의 영웅이었다. 라고 말하였다. 김춘추는 웅진성공주로 피난했던 의자왕의 항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때 김춘추는 대야성 전투에서 반역행위를 한 모척과 합천미인의 남편이었던 거미를 붙잡아 처형하였다. 개국 이래 700여 년간 계속되던 두 나라의 전쟁이 신라의 승리로 결판이 난 것이다. 김춘추의 딸 고타소낭이 대야성에 죽은 18년 전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여인의 미색 때문에 어이없이 무너진 신라와 백제의 대야성 1차 전투는 긴 역사에서 보면 아주 작은 지역 전투에 불과하지만 이 전투는 결과적으로 백제 멸망의 단초가 되었으며 나아가 삼국 통일의 역사적 분기점이 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사랑하는 딸 고타소낭을 죽인 원수에 대한 김춘추의 분노가 백제를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한 여인, 대야성의 합천미인이 있었다.